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성격이 둥그러지고 욕심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본성은 더 날카롭게 드러나더군요. 특히 비교라는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에게 친구라는 이름은 그저 화살을 쏘기 편한 거리의 관역일 뿐이었습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 영숙이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순이 너 오늘 입고 온 거. 그거 작년에도 입었던 거 아니니? 아니, 재작년이었나? 오랜만에 열린 동창 모임.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 룸에 들어서자마자 영숙의 날 선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영숙은 오늘 작정이라도 한 듯 화려한 진주 목걸이에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명품 가방을 식탁 정중앙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가방이 이 모임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옷이야 편하면 그만이지. 나이 먹고 남 눈치 볼 일 있니? 내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숙은 기다렸다는 듯 혀를 끌까닥 찼습니다. 얘는 그래도 격식이라는 게 있지. 너희 남편 이번에 정년퇴직했다며? 박봉인 공무원 생활 오래 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 연금으로 살려면 아껴야 하는 건 알겠어. 그래도 친구들 만날 때는 좀 신경 좀 써. 사람들이 너 보면 우리까지 없어 보인다고 그런다니까?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보며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영숙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듯 은근한 우월감에 젖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백화점 갔다가 세일하는 재킷 하나 봤는데 딱 내 사이즈더라고. 근데 가격이 좀 있어서 너한테는 부담일까봐 안 샀어. 다음에 나 안 입는 거 있으면 좀 챙겨줄까? 너는 시장 옷만 입어서 그런지 소재를 잘 모르더라? 나는 영숙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차를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내가 가난해서 침묵하는 줄 아는지 더 신이 나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위 알지? 이번에 대기업에서 최연소 팀장 달았잖아. 사위가 그러더라. 장모님은 이런 구질구질한 옷 입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용돈을 500만 원이나 붙였더라고. 그 돈으로 이 가방 산 거야. 어때? 귀티 좀 나니? 영숙은 가방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친구들의 감탄을 유도했습니다. 친구들은 역시 영숙이네, 사위가 최고다. 딸 하나 잘 키워서 팔자 폈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럴수록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나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측은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제가 입고 온 옷은 맞춤 제작한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영숙의 명품 가방 몇 개는 살 수 있는 가격이었죠. 하지만 저는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은퇴한 것은 맞지만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재개발 지역에 낡은 상가들을 하나둘 사 모았습니다. 지금은 강남과 신도시 목 좋은 곳에 상가 건물을 여러 보유한 소위 말하는 알짜 부자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평소 수수한 차림을 즐겼고 굳이 돈을 자랑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나의 이런 침묵을 능력 없는 여자의 굴종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영숙이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이야, 너 지난번에 아들 장가 보낼 때 고생 많았지? 전세 자금은 좀 보태줬니? 하긴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니 너희 형편에 쉽지 않았겠지. 우리 아들은 이번에 호텔에서 결혼시키기로 했어. 사위가 인맥이 넓어서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온다네. 너도 오긴 올 거지? 축하할 일이네. 당연히 가야지. 그래, 와서 구경 좀 해. 내 아들 때처럼 동네 예식장에서 국수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테니까. 아, 그리고 옷은 내가 아까 말한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거 입고 와. 제발 창피하게 시장 옷 입고 오지 말고. 알았지?
영숙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영숙의 화려한 명품 가방 뒤에 감춰진 허영심을 보았습니다. 영숙은 본인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나라는 재물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화려함이 더 돋보인다고 믿는 그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 가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영숙은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순이야, 이번 모임은 내가 좀 쏘는 게 어때? 아까 보니까. 너희 남편 퇴직금 중간 정산받았다던데 기분 좀 내야지. 나는 이번에 사위가 준 용돈으로 동창회 회비 다 냈잖아. 모임 회칙상 각자 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영숙은 교묘하게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공짜 밥이 싫지 않은지 내 눈치를 보더군요. 나는 조용히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영숙은 고맙다는 말 대신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봉인, 내가 고생이 많다. 그래도 친구 덕분에 이런 비싼 일식도 먹어보는 거지, 그치? 영숙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먼저 방을 나갔습니다. 30년 우정이라는 껍데기 아래에서 자라난 악취 나는 무시가 내 옷깃에 베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잘난 사위가 사실은 내가 운영하는 개인 투자 법인의 줄을 대기 위해 몇 달째 내 비서에게 간곡한 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멀어질 때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그 대기업 팀장 투자건 일단 보류하세요. 평판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이 쏜 화살은 아직 공중에 떠 있었고 그 화살이 누구의 심장에 꽂힐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영숙의 무례함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한번 내가 계산서를 묵묵히 받아들자 영숙은 나를 자존심도 없는 만만한 물주 혹은 무시해도 뒤탈 없는 샌드백 정도로 확신한 듯 했습니다. 2주 뒤 영숙은 또다시 친구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담동에 새로 생겼다는 고가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순이야, 너 이런 데 처음 와보지? 여기는 예약 잡기도 힘든 곳이야. 우리 사위가 자기 단골이라고 특별히 자리 빼준 거니까 감사히 먹어. 영숙은 메뉴판을 보기도 전에 웨이터를 불러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와인 리스트를 훑으며 짐짓 고상한 척을 했죠. 와인도 한 병 곁들여야지. 빈티지가 좋은 걸로 부탁해요. 어머, 한 병에 40만 원. 영숙은 친구들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은근슬쩍 나를 또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순이야, 너는 술 못하니까 물이나 마셔. 이런 비싼 와인은 맛을 아는 사람이나 먹는 거지, 안 그래? 아, 참, 너희 남편 이번에 경비 자리 알아본다며? 내가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말해줄까? 친구 남편인데 내가 모른 척할 순 없잖아. 친구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 후 건강을 위해 산책 삼아 소일거리를 찾고 있다는 말을 영숙은 생계형 경비원으로 둔갑시켜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나는 영숙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영숙아, 우리 남편 경비일 안 해. 그냥 운동 삼아 텃밭 가꾸고 있어. 에구, 그러면 그렇지. 텃밭이라니. 돈 안 되는 일만 골라 하는 것도 재주다, 정말. 하긴 공무원 부부들이 원래 세상 물정에 좀 어둡긴 하지. 나처럼 사업하는 사위라도 뒀어야 노후가 펴는 건데. 영숙은 자기 사위가 대기업 팀장인 것을 넘어 조만간 독립해서 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준비하는 사업이 워낙 대단해서 투자자들이 줄을 섰대. 근데 사위가 아무 돈이나 안 받겠다네. 급이 맞는 사람 돈만 받겠다나 봐. 혹시 너희 중에 여윳돈 좀 있는 사람 있으면 말해.
내가 특별히 사위한테 부탁해 볼 테니까. 친구들은 솔깃한 눈치였습니다. 어머, 영수가 정말이야? 나도 좀 꺼주면 안 될까? 라며 영숙에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여왕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우며 친구들의 청탁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를 쳐다보았죠. 아, 순이는 빼고. 너는 노후 자금 아껴야 하잖아. 괜히 엄한 데 투자했다가 날리면 너희 부부 길바닥 나앉아. 친구로서 내가 뜯어말리는 거야.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숙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배를 두드리며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웨이터는 계산서를 들고 우리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오늘 총 90만 원입니다.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숙은 결국 계산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카드를 내밀자 그제야 영숙은 복도 끝에서 휴지로 손을 닦으며 나타났습니다.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영숙의 입가는 승리감으로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내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순이야, 벌써 계산했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너 발도 빠르다 얘. 어떡하니? 미안해서? 순이야, 돈 쓸 때 기분 좋지? 너 평소에 돈 쓸 일도 없는데. 친구들한테라도 이렇게 베풀어야 복받아. 안 그래? 나는 영숙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영숙아. 돈은 참 좋은 거지. 누구한테는 생명줄 같고 누구한테는 자랑거리일 뿐이지만 말이야. 식당을 나오는데 내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조금 떨어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실장님. 대표님, 지난번 보류하셨던 그 정 팀장 건 말입니다. 그쪽 사위분이 오늘만 5번이나 전화를 하셨습니다. 직접 뵙고 사업 설명회를 하고 싶다고 투자금만 유치해 주시면 지분의 20%를 넘기겠다며 거의 애걸복걸하는 수준입니다. 나는 멀리서 자기 명품 가방을 흔들며 친구들과 깔깔대는 영숙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장님, 그 정 팀장이라는 사람. 이번 주 토요일에 제 개인 사무실 말고 그쪽이 제안한 호텔 미팅룸으로 잡으세요. 제가 직접 나가보죠. 네, 알겠습니다. 정 팀장이 아주 좋아하겠군요. 이름도 모르는 전설의 투자자를 만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들 결혼식인 거 안 잊었지? 옷 꼭 신경 써서 입고 와라? 내가 보낸 재킷 입고 오면 제일 좋고. 거긴 아무나 오는 데 아니니까. 응, 잊지 않았어.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네. 나의 의미심장한 말에도 영숙은 그저 비웃음으로 대꾸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박봉 공무원의 아내가 자신의 사위와 온 집안의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영숙이 보내온 낡고 유행 지난 재킷을 쓰레기통에 조용히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입을 가장 단아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꺼내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영숙이 바라던 차원이 다른 결혼식을 내가 직접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드디어 영숙이 지난 몇 달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던 아들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5성급 호텔의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최고급 세단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크기의 생화 장식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돈의 힘으로 세워진 성벽인지를 과시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모임에서 영숙이 던져준 낡은 재킷 대신 평소 내가 아끼던 짙은 네이비 컬러의 실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로고는 없었지만 아는 사람 눈에는 한 땀 수작업으로 지어진 명품이라는 게 보일 만큼 우아한 옷이었죠. 하지만 영숙의 눈은 이미 명품 로고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순이 왔니? 신부 측 대기실 앞 화사한 산호색 한복을 입고 보석을 주렁주렁 매단 영숙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내 가방과 구두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실망한 듯 혹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순이야, 너는 정말. 내가 옷까지 챙겨줬는데 굳이 그걸 입고 왔니? 오늘 같은 날은 좀 화려하게 입어도 되는데? 너 그러고 서 있으니까 꼭 호텔 직원인 줄 알겠다 얘. 다른 친구들은 다들 한껏 꾸미고 왔는데 말이야. 영숙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자기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내 고집이 어디 가겠니? 아, 그런데 순이야.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 사위 쪽 인맥이 워낙 대단해서 말이야. 국회의원의 대기업 임원들까지 온다니까 메인홀 좌석이 한 자리도 안 남더라고. 내가 친구인 너를 길바닥에 세울 순 없잖아? 그래서 저기 구석에 별관 따로 마련해뒀어. 거기가 조용하고 음식도 똑같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먹어. 영숙이 내 손에 쥐어준 식권에는 붉은색으로 별관 비올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친구라면서 그녀는 나를 귀빈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방으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식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별관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꽃길과 조명이 가득한 메인홀을 지나 좁은 복도를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연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엔 영숙의 먼 친척들이나 부르긴 해야겠는데 자리를 내주긴 아까운 급 떨어지는 하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모니터에서는 메인 홀의 예식 상황이 화질 좋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예식이 시작되자 화면 속 영숙의 사위인 정 팀장이 위풍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영숙은 혼주석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여왕처럼 하객들에게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주례사는 현직 대학 총장이 맡았고 축가는 유명 가수가 불렀습니다. 세상에, 영숙이네 정말 대단하다. 저런 사위를 어디서 구했대? 옆자리에 앉은 영숙의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사위가 조만간 큰 사업 시작한다는데 벌써 큰손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나 봐. 영숙이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어.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냉동 상태에서 덜 해동된 것 같은 차가운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영숙이 자랑하던 호텔식은 별관 하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모양인지 음식의 질도 서빙하는 직원의 태도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식사를 마치고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축의금 접수대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예식이 끝난 뒤라 한산했습니다. 영숙의 친동생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가 나를 보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언니 친구분이죠? 여기 성함 적어주세요. 나는 장부에 이순이라는 이름을 정자로 적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확히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봉투를 열어보고는 순간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15만 원이 넘는 식대를 자랑하는 호텔에서 3만 원이라니 이건 명백한 모욕이자 절교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한 직원을 뒤로 하고 유유히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을 보며 나는 영숙과 보낸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가 감내했던 그녀의 허영심, 당연하게 내 지갑을 열게 했던 뻔뻔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직업과 내 남편의 성실함을 박봉과 구질구질함으로 매도했던 그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만 원.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예의이자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무례함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계산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영숙이었습니다. 이순이, 너 지금 장난하니? 방금 축의금 장부 확인했다. 너 제정신이야? 호텔 예식에 3만 원? 내가 너 불쌍해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별관의 자리까지 마련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정말 돈도 고른 노인네니? 아니면 치매라도 온 거야? 3만 원? 너 이거 차비 없어서 낸 거지? 내가 구차해서 정말. 그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계좌 불러. 너 같은 친구 둔 게 내 인생 최대의 수치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메시지는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거지, 기생충, 인간 말종. 영숙의 본성이 담긴 저급한 단어들이 액정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내가 돈이 없어서 혹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3만 원을 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답장 대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내일 오전 10시 미팅 준비되셨죠? 네, 대표님. 정 팀장 쪽에서 아침부터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투자건에 목숨을 걸었더군요. 본인이 직접 준비한 사업 계획서와 향후 5년치 매출 추정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래요. 내일 그 완벽한 자신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죠. 아, 그리고 실장님. 내일 미팅 장소에 오늘 제가 영숙이 아들 결혼식 축의금 봉투에 넣으려다 남겨둔 3만 원을 봉투에 그대로 담아오세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쓸 때가 있으니까요. 비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대답했지만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아, 너는 3만 원에 자존심이 상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지? 하지만 내일이 되면 너는 알게 될 거야.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친구의 3만 원이 사실은 내 집안의 명주를 끊을 수도 이룰 수도 있는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었다는 걸. 나는 내일 입을 가장 차갑고 단단한 슈트를 손질하며 처음으로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영숙의 딸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내 휴대폰은 차라리 꺼두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영숙은 축의금 장부에서 내 이름 옆에 적힌 3만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평소에 고상한 척하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10분이 멀다 하고 쏟아지는 메시지들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이순이, 너 정말 미쳤니? 너 같은 걸 친구라고 부른 내가 바보지. 호텔 식대가 15만 원이야. 너 오늘 우리 가족 입술에 묻은 기름기까지 다 빨아먹고 간 거야. 거지야, 3만 원? 너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그래? 내가 찝찝해서 내 돈 못 받겠다. 계좌 불러. 당장 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가서 시장 통닭이나 사 먹어.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나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서글픈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허영심을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그녀의 자랑질을 돋보이게 하는 무채색 배경이었습니다. 내가 수수한 옷을 입는 건 취향이었고 남편이 공무원으로 은퇴한 건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그것은 가난과 무능의 증거였을 뿐입니다. 나는 답장 대신 개인 투자법인 제이인베스트의 기획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내일 오전 10시 미팅 예정인 정준혁 팀장 말입니다. 네, 대표님. 안 그래도 정 팀장이 아까 저녁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투자가 성사 안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처가댁 담보대출까지 위험해진다고 아주 절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제이인베스트의 투자를 간절히 희망하는 정준혁입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어제 예식장에 혹시 오셨었습니까?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정신이 없어서 인사할 기회가 없었죠.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일 미팅, 제 개인 사무실 말고 호텔 미팅룸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정 팀장에게 전하세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계시니 본인의 사업 역량뿐만 아니라 가족의 평판과 도덕성에 대해서도 증명할 준비를 해오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공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흐르는 정장을 입고 기사가 운전하는 세단에 올랐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펜트하우스 미팅룸. 상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정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 결혼식장에서 본 화려한 새신랑의 모습은 간대없고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 마른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상석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나를 보지 못한 채 입구에서부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장모님의 그 구질구질한 친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제 식장에서도 영숙이 저를 별관 구석으로 밀어버린 탓에 정 팀장은 제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앉으세요, 정 팀장님. 내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정 팀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아한 중년 여성의 기계에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넨 다음 한마디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팀장님, 어제 결혼식은 참 화려하더군요. 식장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별관 구석에 앉은 하객들은 소외감이 좀 덜 법도 하던데 말이죠. 정 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제 장모인 영숙이 내 친구 중에 제일 급 떨어지는 애가 온다며 비웃었던 그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장모님께서 저를 워낙 은밀한 곳으로 배려해 주셔서 말이죠. 아, 그리고 영숙이. 아니, 장모님께 제 안부 좀 전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낸 축의금 3만 원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던데. 그 순간 정 팀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3만 원. 어제 결혼식 직후 장모가 노발대발하며 미친년이 3만 원을 냈다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욕을 퍼붓던 그 액수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눈앞에 앉은 이 회장님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설마 대표님이 저희 장모님 친구 이순희 여사님이십니까? 정 팀장은 다리가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장모가 나에게 보낸 그 수많은 모욕의 메시지들 그리고 자신이 방관했던 그 무례한 상황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장모의 가벼운 입방정이 자신의 수십억 원짜리 기회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죠. 정 팀장님, 사업가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런데 정 팀장님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리스크조차 관리 못하고 계시더군요. 내가 낸 3만 원을 우습게 아는 사람의 사위에게 내가 어떻게 3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정 팀장은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입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시계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장모님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영숙이가 돌려주겠다던 그 3만 원 꼭 현금으로 챙겨 오라고 하세요. 제 눈앞에서 직접 돌려받고 싶으니까요.
정 팀장은 거의 기어 나가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평생 나를 내려다보던 영숙이 자신이 무시하던 3만 원을 들고 내 발밑에 엎드려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내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 팀장의 손에 거의 질질 끌려오다시피 한 영숙은 사무실 입구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들이 지키고 있는 대리석 복도를 지나며 사위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를 낮춰 악을 썼습니다. 정서방 미쳤어? 이 회사가 정말 그 순위 회사라고? 말도 안 돼. 걔 남편이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 받던 공무원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강남에 이런 건물을? 이건 분명히 동명이인이거나 내가 속은 거야. 하지만 그녀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2명의 비서가 곁을 지키고 있는 상석에 앉아 결제 서류를 넘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순간 영숙은 숨을 들이켜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앉아있는 나는 어제 그녀가 시장 옷이나 입는 거지라며 비웃던 그 초라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순이야. 너 정말. 이게 다 내 거야?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어서 와. 우리 사무실은 처음이지? 사위 사업 도와주겠다고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인가 봐. 근데 어쩌지 내 비서들이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업무에 방해된다고 하네. 좀 조용히 해주겠니? 영숙은 넛이 나간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가구, 벽면에 걸린 진품 유화,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설설기며 비위를 맞추고 있는 이 풍경.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상류층의 삶이 자신이 가장 무시하던 친구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 정 팀장님. 제가 오전 미팅 때 말씀드린 거 가져오셨나요? 내 물음에 정 팀장이 영숙의 옆구리를 세게 찔렀습니다. 장모님, 얼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영숙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서 꼬깃꼬깃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을 보며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아니, 대표님. 어제 내가 정말 눈이 뒤집혔었나 봐. 사위 귀빈들이 온다니까 격식을 따진다는 게 그만. 이거 어제 내가 낸 축의금 3만 원이야. 돌려주려고 가져왔어.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 말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녀의 손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고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영수가 넌 내가 돈이 없어서 3만 원 낸 줄 알았지? 그래서 차비나 하라고 호기를 부린 거고. 근데 어쩌나 나한테 이 3만 원은 너라는 사람의 30년 가식을 확인하는 데 쓴 아주 싼 값이었는데 내가 이걸 손으로 직접 받기엔 내 손이 너무 아깝네. 대표님, 장모님이 정말 몰라서 그러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물에 범하지 않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 팀장이 옆에서 애걸복걸하며 거의 바닥에 무릎을 꿇을 기세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어 영숙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영숙아, 내 사위가 이 투자 못 받으면 너희 딸 신혼집 전세금까지 위험하다며? 내가 자랑하던 그 사위 앞길 내가 그 가벼운 입으로 다 막아버린 거야. 이 3만 원 내가 직접 주어서 나에게 공손하게 사과하며 건네줘. 그럼 사위 사업 계획서 한 번은 더 읽어봐 줄 테니까. 영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들 모임에서 늘 여왕처럼 군림하며 순이야, 너는 이런 거 모르지? 라며 가르치려 들던
그녀에게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보다 더한 지옥은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버티는 듯 했으나 옆에서 사위가 장모님, 제발. 저 망하면 지의 딸도 끝이에요. 제 인생이 여기 걸렸다고요. 라며 절규하자 결국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3만 원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받들어 내밀었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영숙의 두꺼운 화장 위로 얼룩져 흘러내렸습니다. 춘이야. 아니, 대표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 사위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녀가 내민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 책상 서랍 속에 무심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30년의 무시가 단 30초의 굴욕으로 되갚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사과는 받았어. 근데 투자는 못하겠다. 내 말에 영숙과 정 팀장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사과하면 다시 검토해 준다며. 영숙이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검토는 했지. 근데 내 결론은 불가야. 투자라는 건 경영자의 주변 리스크까지 포함하는 거야. 정 팀장님, 당신은 장모가 친구를 장기 부품처럼 대하고 돈으로 사람 등급 매기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한 번도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장모의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업 인맥으로 활용했지. 그런 사람의 인성을 어떻게 믿고 내가 수십억을 맡기겠어? 나는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정 팀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영수가 너는 이제부터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3만 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으로 느끼며 살게 될 거야. 영숙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주저앉았고 정 팀장은 너지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3만 원의 굴욕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영숙의 비명은 차라리 처절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복도 끝까지 메아리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강남 사모님의 우아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밑바닥 본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순이, 너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친구끼리 어떻게 이래?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30년 정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 앞길을 이렇게 잔인하게 막아? 나는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상황, 녹취록이랑 복도 CCTV 영상 백업해두세요. 그리고 정 팀장 쪽에서 다시 연락 오거나 근처에서 행패 부리면 법무팀 통해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30년. 참 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걸까요? 아마 정이라는 이름의 미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이 나에게 던졌던 그 3만 원은 사실 나를 묶고 있던 낡은 쇠사슬을 끊어주는 가장 날카로운 절단기였습니다. 몇 달 뒤 동창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숙의 사위는 내 투자가 무산되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곳에서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고 결국 야심차게 준비하던 사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접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투자 유치 실패와 개인적인 리스크 관리 부실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영숙의 집안 상황이었습니다. 영숙의 딸은 신혼집 전세금까지 사위의 사업 준비 자금으로 미리 댕겨 쓴 상태였는데 사업이 무너지자 갈 곳이 없어져 결국 친정으로 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숙은 사위라고 믿었더니 집안을 말아먹느냐며 사위를 구박했고
사위는 장모님 입방정 때문에 망한 거 모르냐며 대들다가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친구들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랑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들은 빚을 갚기 위해 중고시장에 헐값으로 팔려나갔고 그녀는 요즘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강남 여왕이라 불리던 그녀의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과 함께 수수한 차림으로 집 근처 재래시장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쏠게. 3만 원만 빌려줘. 남편의 농담에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3만 원?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데. 함부로 빌려달라고 그래? 사람 하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돈이야. 우리는 시장 귀퉁이 국밥집에 앉아 3만 원짜리 수육 한 접시를 앞에 두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를 아껴주는 진짜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영숙이 던졌던 3만 원이라는 비웃음은 결국 나를 가두고 있던 가식의 감옥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망치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로고가 박힌 가방이나 화려한 옷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할 때 그 어떤 무시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비 3만 원으로 얻은 것치고는 꽤 괜찮은 인생의 수확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